제가 좀 보여드릴 건데, 자, 보이시나요, 그림? 아까 얘기해드린 것처럼, 자, 우리는 일상을 살아가면서, 자, 명상을 할 때 왜 눈을 감아? 라고 하면, 제가 들었던 표현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사람들끼리 모여서 제가 계속 얘기 드렸잖아요. 꼭 명상할 때 눈 감아야 돼요? 라고 이제 제가 그 명상학과 선명상 하시는 분이셨는데, 그분께 여쭤본 적이 있어요. 왜 꼭 눈을 감아야 되냐? 그때 그분이 되게 크게 웃으시면서, 안 감아도 돼. 라고 얘기하셨거든요. 근데, 다 명상을 시작합니다. 라고 하면 모두 다 눈을 감거든요. 제 주변에 모두 다 눈을 감으셨어요. 그리고 제가 참 그것도 되게 신기하다라고 했고, 실제 요가 명상을 할 때는 그때 좀 이론적으로 배울 때 요가와 이제 실제 불교 명상 쪽으로 넘어가는 이런 명상에 관련된 이제 공부를 할 때 요가 명상은 눈을 안 감잖아요. 뭐 그런 게 왜 중요하냐라고 했을 때 자극 정보, 제가 지금 계속 얘기하는 정보가 들어가는 거하고 관련이 좀 높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자, 우리의 이제 뇌가 이렇게 있죠. 이렇게 뇌가 있고요. 이마예요. 그리고 여기 눈이에요. 눈이고요. 이렇게 코가 있고요. 하여튼 있어요. 그러면 자, 눈이 이렇게 있는데 눈으로 들어오는 아까 얘기했죠. 시각적 정보는 시신경을 통해서 뇌로 가요. 그리고 후각 정보도 뇌로 가요. 청각 정보도 뇌로 가요. 근데 여기서 조금 하나 중요한 점이 뭐냐면 시각이나 청각이나 촉각은 어디를 거치냐면요. 제가 여기다 적어놨는데 지금 보이시지만 시각도 마찬가지고요. 시각도 시상이라는 곳을 거쳐요. 뇌의 구조예요. 시상이라는 것을 거치고 청각도 시상이라는 부분을 거칩니다. 그리고 촉각도 시상을 거쳐요. 미각도 시상을 거쳐요. 근데 후각은 시상을 거치지 않아요. 후각만. 우리의 감각 중에 후각만 시상을 거치지 않아요. 시상을 거치지 않는데 이 후각만 시상을 거치지 않고 바로 어디로 연결이 되냐면 편도체를 건드리면서 대뇌에 있는 두정엽으로 가요. 이 얘기가 뭐냐라고 했을 때 왜 뇌 구조와 우리가 이러한 감정 조절과 그다음에 상담이라든지 이러한 부분과 연관이 되느냐라고 했을 때 정보는 하나로만 가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선생님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한번 하죠. 장미꽃의 냄새가 이렇게 장미꽃 향이 있잖아요. 장미꽃 향이 있는데 아이고, 소리가 들리시네. 장미꽃 향이 있는데 장미꽃 향이 선생님들한테 이렇게 향 냄새가 이렇게 난다고 합시다. 그러면 장미꽃 향의 향기를 딱 맡으면서 장미꽃 향이네 라고만 생각할까요? 아니면 장미꽃을 떠올릴까요? 시각 정보도 같이 떠올려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냄새가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거든요. 그리고 왜 후각은 시상을 거치지 않아 라고 한다면 사실 후각 세포가 이거는 이제 뇌의 과학적인 측면에서 후각세포가 시상보다 더 먼저 만들어졌다고 얘기도 해요. 그러니까 먼저 만들어졌기 때문에 굳이 시상을 거치지 않는다고. 바로 들어오는 정보라고. 이게 뭐냐면 어떠한 정보든 하나의 단일 정보만으로 하나의 단일 자극만으로 뇌를 자극하지 않아요. 여러 가지 것이 한 다발로 묶어서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나요. 그럼 이거는 뭐와 관련이 있느냐? 이런 거죠. 어린 시절에, 그래서 제가 많이 이제 상담할 때 이제 그러한 부분들을 많이 사람들이 이렇게 자극을 해요. 그러니까 자각을 하시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자기는 술 마시는 남자가 너무 싫대요. 그러냐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조금 상담을 하다 보니 이런 표현을 쓰죠. 아버지가 술을 너무 많이 마셨거나 엄마가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자기는 술 마시는 사람이 싫대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술 냄새만 나도 싫고 그 술 냄새를 딱 맡는 순간 뭐가 이렇게 떠올려면 술 냄새와 술 마신 사람이 막 이렇게 토하잖아요. 그거와 땀 냄새가 섞이고 뭐 담배 냄새까지 들어가면 너무 짜증이 난대요. 왜냐하면 어린 시절에
아버지 혹은 어머니하고의 있었던 경험들이 떠오르는 거예요. 즉, 냄새가 들어와요. 냄새가 들어와서 자극을 하잖아요. 자극을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두정엽으로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행동을 일으키는. 근데 이렇게 들어갈 때 이 신경들이 신경에 있는 신경 정보가 이렇게 전달이 이렇게 뇌에서 이렇게 될 때 어디를 거치냐면 여기 해마거든요. 해마를 거치고 편도체를 거치면서 이 위로 올라가요. 그러니까 정보가 들어오면서 조직 내에 있는 편도체랑 해마랑 계속 자극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향기가 자극을 받아서 떠오르는 거죠. 기억이. 과거 기억이. 그리고 어떤 사람의 행동을 봤어요. 그 목소리, 말소리, 어떤 사람의 몸짓. 그게 과거의 어떤 기억을 같이 떠올리는 거예요. 그럼 그랬을 때 내가 그것을 자각하지 못하고 감정 조절을 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바로 타인에게 뿜어내겠죠. 인지도 못하는 상태로. 근데 그거를 내가 인지하고 있다면 나 이거 되게 불편해하지, 내가. 그리고 이걸 딱 떼어내겠죠.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에서 나를 한 걸음 떼어내게끔 하는 작업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걸 인지시키거든요. 근데 우리 뇌는 굉장히 민감하게 그러한 자극들에 반응을 해요. 그게 바로 우리 뇌에서 서로 정보 전달을 해주는 거죠. 중요한 건 좌뇌, 우뇌에서 서로 정보 전달을 하는 게 뇌량이라면 이러한 감각적 정보가 들어가서 우리 뇌를 움직이게 하는 건 뭐냐라고 했을 때 감각적 정보가 들어와서 뇌에다가 정보 전달을 해주는 그 연결체가 뉴런이에요. 그게 어디 있냐면 요 대뇌 피질에 굉장히 꽉 차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얘기를 드리자면 조금 하나 더 하면 이제 최근에 음, 음. 이게 얼마나 우리 뇌하고 연결이 돼 있냐라고 했을 때 최근에 제가 이제 무안을 다녀왔는데 제가 무안을 다녀왔죠. 무안을 다녀왔는데 거기서의 이야기는 좀 드릴 수가 없고요. 비슷한 얘기를 좀 해보자면 일단은 좀 오해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지금 현재 무안 같은 경우에는 179명의 탑승자 중에 2분을 제외하고 승무원 2분을 제외한 모든 분들이 돌아가셨어요. 그랬단 얘기는 우리가 뭐 그분들에게 그러니까 PTSD 상담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표현 쓰는데 아니에요. PTSD는 어떠한 사건을 반드시 경험한 사람에게 일어나는 게 PTSD예요. 그거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PTSD가 아니에요. 이 얘기가 뭐냐? 공항에서 돌아가신, 그러니까 179분 중에 177분이 돌아가셨고 나머지 2분이 계시죠. 그분이 제주 항공기 여객기 사고를 경험하신 분이에요. 나머지 분들은 돌아가셨어요. 그분들은 PTSD가, 그러니까 그분들의 유가족은 PTSD가 아닌 거예요. 왜? 그분들은 비행기 사고를 경험한 게 아니니까. 나의 유가족을 보낸 거니까. 그건 애도죠. 좀 달라요. 이 얘기를 왜 하냐면, PTSD는 내 몸에 남아있어요. 사건을 경험하면서 그 정보가 내 몸에 남아있는 건데, 그게 내 몸에 어떻게 남아있냐면, 뇌의 기억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요거는 뭐냐면 제가 소방관들 상담할 때 그분들 그러니까 파이어파이터라고 그러죠. 소방관 상담은 PTSD 상담하거든요. 소방관이나 경찰관들은 PTSD 상담해요. 근데 좀 유사한데 이 얘기를 한 게 그 119 소방관 분들이 가장 많이 토로하시는 게 뭐냐면 화재 현장에 가잖아요. 그러면 화재 현장에서 시신 수습도 하신단 말이에요. 시신 수습을 해요. 그러면 딱 나오죠. 이상한 단백질 타는 냄새가 있대요. 아주 독특한. 근데 그 냄새가 어디서 그 고기 굽는 냄새인 거예요. 고기 굽는. 그래서 그게 햄버거 집에 가서 나거나 아니면 장 보다가 옆에서 뭐 족발집이나 이런데 그러니까 고기 굽는 단백질, 지방 굽는 냄새가 나면은 이 사람이 보세요. 후각 정보가 확 들어오잖아요. 후각 정보는 시상을 거치지 않고 대뇌로 바로 전달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소방관들이 실제 현장에서 사람 죽어가고 이런 화재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이 후각 정보와 그 시각 정보가 뇌에 박힌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장을 보거나 아니면 햄버거 집에 있거나 누워 있을 때 어떤 냄새가 확 올라올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그 화재 현장이 떠오르면서 호흡이 막히죠. 이렇게 공황으로 넘어가요. 이게 PTSD거든요. 이거는 그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럼 넘어갈 때 이 사람들이 막 약도 못 먹는다 하면은 이 사람들이 만약에 명상이라든지 조절이라든지 이런 걸 배운 사람이라면 바로 호흡을 통해서 자기의 상태를 조절할 수 있겠죠. 그래서 PTSD 분들한테 사실 명상 프로그램을 많이 제공하기도 해요. 안정화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 이게 자극하고 연결되죠. 그러니까 실제 이러한 PTSD를 경험하는 사람은 일상에서 아주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일상의 방해를 받아요. 그러니까 일상생활이 무너지는 거예요. 사실 PTSD는 일상생활이 무너져요. 왜냐하면 지나가다가 어떤 냄새만 확 오면 공황 발생이 바로 해버리거든요. PTSD 상황에서. 이게 뭐냐면 결국 왜 이러한 일이 발생해? 왜 우리 몸이 이렇게 발생하지? 라고 한다면 그게 바로 뇌에서 정보를 주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정보? 자극이 딱 들어가죠. 코로 후각 자극이 들어갔을 때 바로 대뇌에서 그 대뇌와 이 경로를 통해서 후각 정보가 들어가면서 요 해마를 치거든요. 해마를 건드려요. 그러면서 그때의 기억을 떠올리게 하고 바로 옆에 이 해마 바로 옆에가 편도체거든요. 편도체를 건드려서 그때의 공포감을 확 올라오게 하고 그럼 얘가 막 빨간불이 터진 거죠. 그리고 이 부분 자체가 다 변형계예요. 사실 해마, 편도체, 시상 여기 있는 요 부분의 변형계라고 부르는데 여기에 빨간불이 딱 들어온 거예요. 여기에 빨간불이 들어오면 우리가 생각하는 이 전두엽을 쓸 수가 없어요. 전두엽은 뭐냐면 생각하고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영역인데 여기에 있는 뇌를 쓸 수가 없게 돼요. 여기서 빨간불이 들어오고. 그럼 결국 그때는 뭐 해야 되냐? 굉장히 익숙한 방법으로 자기가 훈련했던 것을 적용해야 되는 거죠. 안정화시키려면. 이런 개입들이 그럼 뭐가 있으냐라고 했을 때, 과거에는 약을 먹였죠. 그래서. 약을 먹으면 뇌의 모든 정보가 다 끊겨요. 그리고 자죠. 그러니까 수면으로 가는 거죠. 안정화시키는 단계. 그럼 이 약을 먹어서 뇌에 수면이 되고 안정화시키는 단계는 어떻게 이루어져? 그거는 신경전달 물질과 관련이 있어요. 뇌의 정보에 있어서. 그리고 이 뉴런을 통제하는 거는 뉴런의 정기적 신호를 통제하는 건 뉴로피드백과 관련이 있고 그런데 생체적인 흐름으로 갔다가 자의식적인 측면으로 개입을 한다라고 한다면 그건 명상이겠죠. 그러니까 훈련을 지속적으로 했던 분들은 이러한 상황에서 자신을 조금 떨어뜨려서 훈련할 수 있는 호흡을 하는 것만으로도 조절이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결국엔 뇌에서 내리는 명령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정보인 거죠, 오정보. 그 냄새를 맡았어요. 실제 그 환경이 아닌데도 뇌는 그것을 기억하면서 잘못된 정보를 계속 보내면서 내 몸을 긴장시키고 스트레스 상황으로 놓이게 하는 거죠. 그게 PTSD. 결국 뇌가 작업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얘기하는 신경 정보를 그러니까 정보를 전달하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신경이에요, 신경. 신경세포체. 신경세포체가 뉴런이죠. 그럼 그 뉴런들이 어디 있냐?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이렇게 대뇌가 있을 때. 요게 대뇌 피지, 이게 껍질이에요, 껍데기. 이렇게 두개골이 있고, 요 안에 대뇌가 있어요. 대뇌에 두꺼운 껍질이 있어요. 이걸 대뇌 피질이라고 불러요. 그 안에 구조들이 들어가 있는 게 편도체라든지 해마라든지 시상이라든지 이런 구조들이 들어가 있고요. 요거를 이렇게 감싸고 있는 껍데기가 있어요, 껍데기. 그럼 그 껍데기가 뭘로 이루어졌냐? 그 껍데기 안에 하나씩 저 이제 박혀있다고 표현하는데 껍데기가 뭘로 이렇게 다 돼 있냐라고 하면 그물망처럼 생긴 신경세포체가 여기 안에 이렇게 다 박혀있어요. 혈관이 있고 그 안에 탁탁하고 신경세포체들이 이 안에 다 박혀있죠. 신경세포체 중에 이 세포체 핵이 있는 부분은 여기 껍질에 가 있고요. 껍질의 가장 바깥의 부분에 있어요. 바깥의 부분에 있고요. 요 안쪽 부분에는 요 축삭이라고 하는 애들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근데 왜 차이가 있냐? 세포체에는 핵이 있어요. 핵의 색깔이 그레이, 회색이에요. 그래서 겉에는 회색으로 보여요. 근데 축삭은 백색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축삭이 많은 거예요.
요 백색 부분에는. 그래서 화이트 매터는 요 안에 꽉 차 있고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생긴 애가 이렇게 생긴 애가 여기 이렇게 박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박혀 있는 거. 이게 굉장히 뭐 수천억 개 이렇게 다 박혀 있는 거죠, 여기. 이렇게 박혀 있고 얘를 조금 보자면 실제로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대뇌피지를 보면 여기 보이시죠? 유런이 이렇게 신경세포체가 박혀 있고 축삭이 여기 화이트 매터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보시면 여기 겉에 여기 쫙 이렇게 뿌리처럼 보이는 게 신경세포체고요. 이게 축삭이 이렇게 연결돼 있어요. 이렇게 축삭. 여기는 하얀색으로 보이고 여기는 회색으로 보여요. 세포체. 여기서 뭐하냐? 정보를 전달해주죠. 어떻게 정보를 전달하냐? 전기적 신호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 신경세포체는 여기 이게 시냅스예요. 이게 핵. 여기서 정보를 이렇게 전달합니다. 그래서 이 축삭돌기 요 부분이 흰색이고요. 요 부분이 흰색이라서 이거를 화이트 매터라고 불러요. 대뇌 피질의 요 안쪽은 흰색을 갖고 있고요. 바깥은 그래서 그레이 매터라고 하는 회색질이에요. 자, 그럼 이 얘기가 뭐냐? 대뇌 피질이 이렇게 있을 때 이 신경세포체가 빼곡하게 들어가 있다라는 것은 정보를 전달을 잘하고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런 신경세포체가 죽어가고 있어요. 죽어가고 있다면 대뇌피질이 되게 대뇌피질에 포송하게 신경세포체가 되게 많이 들어가 있는데 이 많이 들어가 있는 신경세포체들이 만약에 점점 죽어가요. 말라가는 거죠. 말라간다면 대뇌피질의 두께가 얇아지겠죠. 이렇게. 뽀송한 대뇌피질이 이렇게 얇아지겠죠. 자, 이게 뭐하고 연결이 되겠어요? 결국 보여드릴게요. 이게 저희가 측정하는 건데 됐다. 보이시나요? 얘 대는 피질이에요. 피질인데 여기 이렇게 빼곡하게 이건 뽀송뽀송한 신경세포체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요 신경세포체들이 이렇게 정보 전달을 막 하면 할수록 애들이 되게 통통해지거든요. 통통해져요. 그래서 막 정보 전달의 길을 많이 열어주고 애들이 되게 활성화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뽀송한 대뇌피질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탱탱하게. 근데 얘네들이 막 일을 안 해요. 정보를 전달하지도 않고 뭐 새로운 걸 학습하지도 않고 계속 굳어져 있어요. 그럼 얘네들이 물기도 없어지고 뽀송하게 말라가는 거죠. 그러면 대뇌피질의 두께가 얇아져요. 얇아지면서 보시죠. 이렇게 탱탱하던 것이 얇아지면서 이게 빈 공간들이 생기기 시작하죠. 빈 공간들이 생긴다는 얘기는 결국엔 신경세포체가 죽어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더 이상 일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일정 센티미터로 더 이상 대뇌피질이 통통하지 않고 축소되고 있다면 그 길이가 나오거든요. 이거 MRI 찍은 건데 이렇게 해서 MRI 찍어서 이 부분이 더 이상 탱탱하지 않고 보세요. 다 공간이 다 이제 빈 공간이 생긴 거죠. 네. 대뇌피질이 줄어들면 축소가 되면서 빈 공간이 생겼어요. 이게 뭐예요? 치매. 이게 치매입니다. 이 정도 축소되셨으면 이거는 치매라고 봅니다. 이 얘기는 그럼 뭐하고 연결되어 있냐? 우리가 얘기하는 자, 이거는 뇌가소성이라는 단어와 연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 어떻게 보면은 명상을 하면은 결국에 뇌가소성도 증진시킬 수 있다라는 결론도 갈 수 있어요. 이게 뭐냐라고 한다면 이런 거죠. 자, 뇌가 통통해요. 신경세포가 서로 전달을 잘 할 수 있어요. 자극이 많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거죠. 정보 전달을 많이 한다라는 건 결국 자극이 많이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자극이 많이 들어와요. 어떤 자극이 많이 내가 새로 그러니까 자극이라는 얘기는 과거에 보지 못했던 새로운 자극들을 자극이라고 하는 거예요. 새로운 정보를 자극이라고 해요. 선생님들 익숙한 거에는 별로 반응이 없으시잖아요. 새로운 걸 봤을 때 이렇게 딱 집중하고 이걸 보고 그리고 하나 더 선생님들이 어떤 공부를 하신다고 했을 때 생각해보세요. 공부를 해야 돼. 그럼 모르시겠죠? 여기에 제가 지금 다른 분들은 얼굴을 좀 못 빼서 지금 몇 분만
그 화면 켜신 분들을 보면은 조금 연령대가 있으신 분들이 조금 화면을 켜고 계시더라고요. 네. 근데 제가 연령대 분들이 이렇게 좀 아니신 분도 계세요. 아니신 분도 계신데, 연령대 분들이, 높으신, 상담 쪽은 명상도 이렇게 그 과 특성상 연령대가 좀 높으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제가 제 논문 중에 중년 이상의, 그러니까 사실 중년 이상을 보시면 대상들이 대부분 60대 이상이었어요. 60대 이상의 상담자들 대상으로, 상담사 선생님, 상담 선생님들 대상으로 논문을 쓴 게 있는데 뭘 썼냐면 대학원에 가서 가장 힘든 점이 뭔지를 질적 연구한 게 있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뭐가 가장 힘들었냐면, 물론 힘든 게 첫 번째가 뭐냐면 이제 컴퓨터 다뤄야 되는 거, 발표하고 뭐 작업하고 하는 거, 그러니까 컴퓨터 쓰는 거랑 노트북 쓰는 거랑 그다음에 영어 두 가지가 어렵다고 하셨어요. 근데 사실 이거를 뛰어넘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이 두 가지가 가장 힘드셔. 막 다리 아프고 허리 아프고 뭐 앉아있기도 힘들고 막 졸리고 거기다가 이제 나이가 드셔갖고 뭔가를 하는 게 되게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뭔가 새로운 걸 배워서 외워야 되고 시험 봐야 되고 하는 게 다 스트레스인데 그거보다 더 큰 스트레스가 있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뭐냐라고 불렀더니 일단 첫 번째가 동기들이 안 껴준다였어요. 그 대학원 동기들이 어려가지고 본인하고 안 놀아준다였고요. 그 다음에 충격받은 거는 교수가 나보다 어려. 뭐 이런 부분들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신다고 하셨는데, 그거하고 이제 같이 양적으로 나왔던 게, 새로운 정보를 습득하는 거에 대한 어려움을 많이 이야기하셨어요. 그 새로운 정보가 습득한다라는 얘기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이게 신생아거든요. 우리의 뇌예요. 신생아예요. 신생아인데 신생아의 뇌 발달의 가장 첫 번째인데 이게 뉴런이에요. 뉴런. 신경세포체들이 다 뚝뚝 끊겨 있어요. 뉴런 뚝뚝 끊겨 있어요. 뚝뚝 끊겨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정보가 전달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모든 자극을 다 받아들여요. 다 새로운 거예요. 세상이 다 새롭죠. 그래서 아이들 가끔 통감 훈련이라고 하거든. 통합 감각 훈련이라고 하고, 감각 통합, 감통 훈련이라고도 하는데, 감각 통합 훈련을 시켜요. 그리고 발달장애 아이들에게 가장 많이 시키는 게 감통 훈련이에요. 왜냐하면, 감각 정보가 계속 들어가야지 뇌가 발달되거든요. 이거는 호문클루스라는 거하고 연결되는데, 여기서는 설명을 드리는 게 좀 그렇고, 아주, 요거하고 연결되는 걸 한번 좀 신기하게 얘기해보면 이런 거예요. 시각 시각장애, 블라인드라고 부르는 시각장애. 우리 시각세포는 뇌에서 볼 때 어디 들어가 있냐면요. 자, 제가 여기다가 해놨는데, 봅시다. 이렇게 보이면, 자, 이게 대뇌 피질 전체죠. 요거 분홍색이 여기가 전두엽이에요. 여기 분홍색이 전두엽이고요. 적어드릴게요. 여기 분홍색이 전두엽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프론탈이라고 하죠. 예, 이마엽이라고 부릅니다. 2014년에 의학 용어가 개편이 되면서 더 이상 전두엽이란 단어를 쓰지 않는데, 계속 전두엽이란 단어를 쓰죠. 그래서 그냥 프론탈 럽이라고 불러요. 전두엽. 혹은 이마엽이라고 합니다. 14년 이후부터는 이마엽이라고 쓰기 시작했어요. 이게 이마엽이고요. 근데 전 전두엽이라고 쓸게요. 여기는 두정엽이에요. 머리 위에 꼭대기 여기 두정엽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후두엽, 뒤통수엽이죠. 여기를 후두엽이라고 부르고요. 여기를 측두엽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측두엽인데 각각의 역할은 다 달라요. 전두엽은 뭐 하는 데냐? 사고, making decision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결정하고 판단하고 이해하고, 그러니까 머리 쓰는 영역, 공부하는 영역이죠 한마디로. 전두엽은 가장 마지막에 발달합니다. 만약 선생님들 중에 학습을 하는데 학습이 잘 안 된다 그러면은 아직 나의 전두엽이 발달을 덜 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죽기 전에는 발달을 하겠지라고 생각하고 믿으시면서 공부를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두엽이 나의 전두엽 발달이 마무리가 됐어 라고 느끼는 순간 공부가 굉장히 잘 되실 거고요. 저는 가끔 학생들
학부생이 있고 대학원생들이 있는데 학부생들은 저희 학과는 약간 좀 저희 학교 약간 이제 원대 의료상담학과는 약간 독특하긴 해갖고 연령대가 높은 친구들이 가끔 학부생으로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친구들을 제외하고는 뭐 20대 초중반이니까 이 친구들 공부가 잘 안 되면 제가 항상 하는 얘기예요. 괜찮아. 아직 전두엽이 미발달된 상태인 것 같아. 전두엽의 발달을 위해서 조금 더 노력해보자. 어느 날 너가 군대를 갔다 오거나 대학원이 된 한 30살 때쯤에 공부가 잘 될 수도 있어. 라고 얘기하거든요. 왜냐면 전두엽은 가장 늦게 발달해요. 그럼 이제 아이들이 희망을 갖죠. 아, 나의 전두엽은 아직 미발달된 상태구나. 이해를 못해도 되는구나. 이렇게. 그럼 이제 마음이 편안해지죠. 왜냐하면 미발달된 상태니까요. 계속 쓰면 돼요. 그 대신 이제 얘기는 하죠. 안 쓰면 노화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결정 판단 이해 머리 뭐 이런 건 다 전두엽과 관련되어 있는 거고요. 두정엽에는 뭐와 관련되어 있냐면 여기가 감각이에요. 감각 정보인데 두 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운동 영역이 들어가 있고요. 감각 영역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게 약간 살짝 그렇긴 한데 여기 가운데 요만큼을 좀 가운데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끊어진 것도 그렇고요. 여기 요 사이를 두정엽과 전두엽을 가르는 요 사이를 센트럴 서커스라고 불러요. 중심 고랑이라고 불러요. 왜냐 고랑과 이랑이 있는데 선생님들 아시죠? 이렇게 튀어나오고 들어가고 여기 이 베네피즈를 보고 이런 표현 쓰면 좀 그렇게 한데 곱창 대창 아시죠? 네, 곱창 대창 장기간 연결할 때 꼬불꼬불꼬불 돼 있잖아요. 그래서 튀어나온 부분 들어간 부분 튀어나온 부분 들어간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고랑과 이랑이라고 하거든요. 한국어로. 그래서 이게 센트럴 중심 고랑이 있어요. 중심 고랑 이게 패어진 부분을 기점으로 양옆을 가르는데 이 센트럴 서커스를 기본으로 해서 앞에가 운동 영역이에요. 우리 뇌에서. 이 두정엽 사이 이 가운데가 있는데 가운데 앞에가 운동 영역이고 뒤에가 감각이에요. 이 얘기가 뭐냐면 여기를 자극하면 나의 감각적인 부분들의 정보가 빠르게 전달이 돼요. 그리고 앞에가 발달이 돼 있는 애들은 운동 영역이 되게 좋아요.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자 일단은 여기가 감각정보 운동 감각이고요. 측두엽은 뭐와 관련이 높냐면 소리, 언어적인 측면하고 관련이 높아요. 여기에 베르니케 브로카 영역이 있기 때문에 후두엽은 뭐하고 있냐면 대표적으로 시각이에요. 선생님들 이렇게 누워가지고 TV 보시다 보면요. 뒷머리가 쩌릿쩌릿하실 때가 있으실 거예요. 고개 끄덕이시면 안 돼요. 그때까지 이렇게 TV 보셨다는 건 24시간 보셨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이게 뭐냐 후두엽이 시각 정보와 관련되어 있어서 그렇거든요. 근데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블라인드 그 시각 장애를 앓고 있는 친구들은 이 후두엽의 이 후두엽이 일반인들에 비해 좀 작아요. 교수님 베네피트. 질문 있어요. 네. 아, 지금 네. 네. 뇌와 관련된 게 네, 질문이 있어서 언제 이야기하면 될까요? 저희가 수업이 아마 3시 50분까지죠. 50분 예. 이후, 네네, 50분 이후에 제가 받겠습니다. 잠깐 지금. 아, 3시 50분에 마치는 건가요? 저희가, 네. 그래서 제가 최대한 이 앞부분을 설명을 좀 드리고,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요 블라인드 같은 경우는 다시 얘기 드리면 여기가 조금 유의미하게 작은 경우가 좀 많아요. 이거 대부분, 연구 결과에 의하면. 그럼 이런 친구들은 여기가 작으면 이 친구들은 손으로 글자를 읽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발달이 돼 있냐면 이 두정엽의 사이즈가 좀 다릅니다. 더 많이 발달이 돼 있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결국에는 베네피질 안에 있는 신경세포체를 얼만큼 활성화시켰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즉 신경세포체를 계속 뉴런에 계속 자극을 주고 감각 자극을 주고요. 이렇게 얘기 드렸다시피 이렇게 계속 감각 자극을 줘요. 감각 자극을 줘서 이 신경세포체가 원활하게 움직이게 하고 정보 전달을 많이 하면 할수록 여기에 신경세포체 다발이 단단해지고 더 커지고 이게 유의미하게 나타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실은 어디에도 나타났었냐면 이건 레터 투 더 에디터라고 에디터에게 쓴 편지라는 논문이 있어요. 이 포크라는 분인데 이분이 좀 유명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아인슈타인의 유가족과 연계를 해서 아인슈타인의 뇌를 연구하신 분이에요. 실제 이게 아인슈타인의 뇌인데 여기서 나온 얘기가 뭐냐면
대뇌 반구를 연결하는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 드렸던 이 신경세포 다발 이게 특정 영역이죠. 이 뇌량이 두께가 일반인들보다 더 유의미하게 두꺼운 것으로 나타났고요. 그리고 실제로 전두엽, 두정엽의 복잡성이, 그러니까 전두엽 판단하고 생각하고 건드리고 감각적이고 운동하고 창의적으로 생각하는 이 전두엽과 두정엽, 추상적 사고를 하는 부분이 실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반인들보다 더 쪼글쪼글, 즉 뉴런이나 신경세포체 다발이 더 많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결국 뭐냐면 언어라든지 그리고 실제 이게 좌측이고 이게 우측이에요. 이게 좌측. 이쪽 레프트 롭이고요. 이게 라이트 롭인데 이게 아인슈타인 뇌거든요. 실제로 좌측이 우측에 비해서 약간 비대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안에 있는 이 주름들이 더 많아졌다는 얘기고 주름들이 통통하고 많아졌다는 얘기는 신경세포체가 그만큼 더 활발하게 움직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실제 그의 뛰어난 언어 및 비주얼, 공간, 추상적 사고로 하는 영역이 이러한 뇌의 측면과 연관이 더 많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신경세포체예요. 그래서 신경세포체가 실제로 전기적 정보를 전달하고 그 전기적 정보를 전달한 신경세포체가 단단해지고 포송포송해질수록 더 많이 뇌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전기적 정보를 전달하는 그 과정이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그게 뇌파입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여기 나오잖아요. 회백질은 정보 처리를 담당하고요. 백질은 신경 정보를 전달하는데 이 둘이 합쳐졌어요. 이 둘이 합쳐져서 많이 움직이는 그 정보의 신호 체계가 뭐냐라고 할 때 저희가 표현하는 것이 그 정보의 신호 체계가 뇌파입니다. 그리고 실제 우리가 얘기하는 정보, 그러니까 그 측정을 한다라는 거는 결국 우리는 뇌파를 측정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정보를 전달하는 뇌파를 측정하는 거죠. 그런데 실제 이러한 신경세포체가 정보만 전달하는 뇌파만 있냐라고 한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 얘기가 뭐냐라고 했을 때, 실제로 이제 제가 좀 얘기 드리려고 했던 게, 이런 부분들이에요. 여기 나오죠? 뉴런이라는 얘기인데, 뉴런은 신경세포체라는 것은 뇌의 각각의 부위들에게 정보를 전달을 해요. 그래서 얘가 뇌가 정보를 전달해서 이 신체가 움직일 수 있게 합니다. 그럼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냐? 여기서 뇌파라는 것은 이런 뉴런들이, 그러니까 신경세포체가 동시에 활동을 하면서 전기적으로 신호를 전달해 줍니다. 이 얘기가 이해가시나요? 그러니까 뉴런이라는 신경세포체가 있죠. 이렇게. 신경세포체는 어떻게 움직이냐면 외부에서 자극이 들어와요. 뇌로. 어떻게 자극이 들어오겠어요? 시각 정보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신경을 통해서 움직이는데 그 신경이라는 게 이 뉴런인 거예요. 신경을 통해서 움직일 때 그럼 어떻게 움직여? 자극이 건드렸다고 합시다. 여기 신경세포체를 딱 건드리면요. 이 핵으로 가요. 핵에 정보가 전달이 돼서 이렇게 보내지거든요. 이게 정보 전달 체계인데 그럼 이 정보를 어떻게 전달하냐라고 했을 때 전기적인 신호가 가는 거예요. 이 신경세포체는 정보를 어떻게 전달하냐면 전기적 신호를 전달해요. 그러니까 즉, 우리 뇌에서 그럼 전기적 신호가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래서 선생님들 몸에 정전기 일어나잖아요. 우리 전기적 신호를 보내서 정전기가 일어나는 거예요. 전기적 신호를 막 보내고 있어요. 이런 세포체가. 전기 신호를 보내는데 얘가 어떻게 이 신경세포체가 그래서 어떻게 활동하느냐에 따라서 뇌파의 주파수와 강도가 결정된다. 이 얘기가 뭐냐면 신경세포체가 느리게 움직이잖아요. 신경세포체의 정보 전달이 느리게 되면 뇌파의 이 정보의 체계가 느리게 움직이는 거죠. 느리게 움직인다는 게 뭐겠어요? 이완되어 있다는 상태죠. 즉 정보 전달을 그렇게 빨리 안 한다는 얘기예요. 졸릴 때 생각해 보세요. 정보가 막 빨리 들어가겠어요? 머리가 돌아가요? 안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그냥 일단 이완을 하는 거죠. 정보가 느리게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뇌파의 강도가 뇌파의 주파수가 느리게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죠. 근데 빨리 움직이고 있어요. 그럼 얘가 정보 전달을 빨리 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전기적 신호가. 이건 베타파예요. 빨리 움직인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면 이렇게만 정보를 전달하느냐? 신호 전달이 이렇게만 되느냐? 아니요. 뉴런은 전기적인 정보 전달도 있지만 뉴런의 신경세포체는 정보 전달의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전기적 신호로 보내주는 거를 뇌파라고 하고요. 화학적 신호를 보내는 것도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신경전달 물질. 신경전달 물질이 뭐냐? 선생님들 많이 들어보셨어요. 세로토닌, 도파민 이런 거 있죠. 네. 그다음에 뭐 콜린성이라고 하는 아세트콜린 이런 것들은 신경전달 물질이에요. 그럼 여기서 차이가 또 있어요. 신경전달 물질과 호르몬의 차이가 뭘까요?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네, 호르몬하고 신경전달 물질 다릅니다. 네. 그러니까 신경전달 물질은 뇌에서 나오는 거예요. 호르몬도 물론 뇌하수체 호르몬이라고 해서 뇌하수체 영역에서 나오긴 해요. 근데 호르몬은 셈이 있어요, 셈. 그리고 호르몬은 표적기관으로 들어가요. 근데 신경전달 물질은 화학적 신호를 보내. 신경전달 물질은 뭐와 그럼 연결돼 있냐? 신경정신과에서 먹는 약과 연결됩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가 명상을 통해서 조절한다라는 거는 전기적 신호인 뇌파도 조절 가능하고요. 뉴런을 조절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 뇌파를 조절, 결국 신경 전달 물질, 우리 몸에서 나오는 이 전달 물질도 어떻게 보면은 명상을 통해서 자극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뇌를 자극할 수 있다면. 이러한 부분들이 연계가 됩니다. 그래서 전기적 신호는 뇌파고 신경전달 물질, 화학적 신호는 신경전달 물질이에요. 그럼 신경전달 물질이 되게 궁금하시겠죠. 근데 거기까지는 얘기를 못 해드리고요. 지금 전기적 신호인 뇌파에서 이게 뇌를 안에 들어가서 뉴런이 반짝반짝 정보를 전달할 때는 찍은 사진이에요. MRI를 통해서. 그럴 때 이렇게 정보가 전달되는 거 반짝반짝 움직이고요. 이게 뭐냐면 이 핵에서 지금 전기적 신호를 보내고 있어요. 이거를 우리가 측정하는 게 뇌파를 측정하는 거예요. 이 전기적의 주파수, 폭, 진폭, 앰플리티드, 이 진폭 강하게 움직이느냐 약하게 움직이느냐. 강하게 빨리 움직인다는 거는 그만큼 시냅스랑 신경세포체가 튼튼하다는 얘기고요. 얘가 약하게 움직인다는 건 약할 수도 있어요. 그럼 여기서 얘기를 뭐 하느냐. 빠르게 정보를 막 전달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정보를 한 번에 막 전달할 수 있어요. 그럼 아까 얘기했던 아인슈타인의 뇌가 되는 거고요. 이 신경세포체가 막 줄어들고 있어요. 그럼 뭐가 되겠어요? 네, 치매가 되는 거겠죠. 네, 그럼 이걸 어떻게 연결하겠어요? 그러니까 뇌는 쓰면 쓸수록 좋아져요. 그게 뇌 가소성이에요. 과거와 달라. 과거는 나이 들면 뇌가 노화된다고 하는데 아니에요. 쓰면 쓸수록 좋아져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는 익숙한 방향으로만 쓰고 다른 방향들이 다 가지쳐지겠죠. 그게 어린 시절이에요. 근데 안 썼던 부분을 또 쓰면 네, 쓸 수 있어요. 그 대신에 힘들죠. 그 연결고리를 만들어내야 되니까. 연결고리를 만들었어요. 아주 희미하게. 그럼 그걸 계속 강화시키는 연습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게 훈련이에요. 그럼 그 훈련 기법이 여러 가지가 있고 그 중에 하나가 명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 저희는 그것을 측정을 해요. 어떻게 이렇게. 이게 뇌파 측정 도구인데 요거를 써요. 그래서 뇌파를 진짜 이렇게 실제 측정을 합니다. 네, 뇌파 측정하는 거고 이렇게 전기적 신호를 우리가 측정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갖고 왔고요. 그리고 여기에 잠깐만요. 제가 이건데 시작. 보이시나요? 이거 뇌파 측정한 거예요. 이게 지금 뇌파예요. 그리고 요거는 뇌파가 아닙니다. 가운데는. 여기까지 뇌파, 이건 전기적 신호고요. 실제 다른 걸로 측정한 거고, 요게 뇌파예요. 요렇게 저희는 뇌파를 측정을 합니다. 실제, 그리고 이걸 결국 뭐겠어요? 명상을 할 때 이렇게 모자를 쓰고 계속 뇌파를 측정하다 보면 어떠한 사람, 지속적으로 훈련했던 사람은 굉장히 뇌파가 안정적이게 나올 거고요. 훈련을 못했던 사람은 뇌파가 굉장히 불균식하게 나오겠죠. 그거를 분석하는 게 뇌파 분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 이거는 이제 뇌파 훈련하는 거예요. 선생님들은 명상을 통해서 뇌파를 훈련한다면 저희는 피드백을 가지고 이 그림이 움직이거든요. 그림도 움직이고 소리가 나오는 건데 이런 훈련을 통해서 뇌파를 조절합니다. 그러면 자신의 감정이 조절되고 하는 방법을 스스로 익히게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어떤 측면의 것들이 뇌와 연결이 돼 있고 명상이라는 것은 결국엔 자신을 갖다가 조절하는 방법으로 생각을 하고 개입을 한다면 아니면 어떠한 측면에서 나의 어떠한 부분을 활성화시키는데 그리고 조절을 하는데 이거를 활용한다면
연계가 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우리의 감정이라든지 신체를 조절하는 건 결국 뇌의 중추신경계와 연결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제가 뭐 이런 뉴로피드백 훈련을 한다라고 하거나 뇌가소성 얘기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드리고 실제 과학적인 근거로 아인슈타인은 이런 뇌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들을 좀 보여드렸고요. 이제 그 외의 것들은 이제 다양한 뭐 미주신경 체계나 사실 명상하고 좀 관련 있는 거는 전 미주신경이라고 좀 생각을 해요. 부교감신경. 그러니까 이완하는 거. 부교감과 교감신경이 있는데 부교감은 이완시키는 거거든요. 이완시키는 거하고 관련 있는 게 최근에 많이 얘기가 나왔던 게 미주신경이에요. 이 미주신경은 뭐냐면 실제 우리의 신경체계는 12개가 있어요. 이렇게 뇌신경은 12개의 쌍이 있는데 그중에 10번째 신경, 감각운동신경을 미주신경이라고 부르고요. 명상을 하게 되면 이 미주신경 체계를 자유롭게 조절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드렸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준비를 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마지막에 신경전달물질과 호르몬의 차이는 다릅니다. 호르몬은 천천히 혈액을 통해서 내 몸에 비교적 길게 영향을 미치고요. 신경전달물질은 반짝합니다. 뇌에서 나오는 물질이기 때문에. 그래서 신경전달물질의 종류가 있어요. 신경전달물질은 억제성과 흥분성 두 가지가 있고요. 이거는 결국 신경정신과와 관련이 높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경정신과 약물과 혹은 중독약물과 약물 중독과 관련이 좀 높은 부분들이 신경전달 물질이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얘기를 조금 드리고 개론 형식으로 한번 쭉 하지만 좀 지식적인 측면에서 선생님들이 이런 게 있었구나라는 것들을 학습해 볼 수 있는 시간으로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은 또 뵐 수 있으면 또 뵙고요. 궁금하신 사항은 제가 말씀드렸어요. 1년 동안 저에게 이메일 주시면 제가 답해 드릴 수 있고요. 지금 시간 되시면 저에게 궁금하신 거 질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랜 기간 쉬는 시간 없이 들으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